여대인 성신여대는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고 또 여대의 박물관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흔쾌히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복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패션으로서 우리 그 과거의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작용해서 조선시대 옷이 저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정말 세계적인 패션, K-패션으로서 미래 그 산업의 가치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말하자면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또 접근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0년 전에 숙명여대에 재직을 하면서 제 주된 제 전공은 사실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패션쇼 그 졸작 지도 교수로서 이제 한 30년 계속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저보고 한복을 맡아달라 이런 프로포즈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한 몇 년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 그 정체성인데 한복이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는 거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하는데 이것을 세계적인 그 디자인에 단열해서 나는 연구를 해 나가겠다. 상대 교수한테 당신은 서양 패션으로 끌고 가고 나는 이 한복을 아시아 동양 패션의 하나의 교두보로서 나의 디자인 영역으로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오늘날 한 스타일, 한 브랜드, K-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선한 용어에 성공될 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그 옷들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옷이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요구와 열망과 그 본능과 아주 억눌린 그러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응축돼서 나타난 것이 그 조선시대의 패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줄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힙한 패션들의 그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명품 패션 대열에 우리 한복이 한복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미래 가치를 열어가는 그러한 그 자기의 미래의 하나의 목표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조선 여성과 한복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한복과 그 미래 산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우리 한복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숙명여대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30년 동안 한 스타일 패션 스토어를 제가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패션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해요. 우리가 옛날 옷을 얘기할 때는 복식이라고 합니다. 복식. 왜 복식이냐? 입을 복자, 장식할 식자.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인체를
둘러싸고 감싸고 장식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옷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복식이라고 하고 또 현대의 옷을 얘기할 때는 패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복식 이꼬르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옷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시대에 대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선망되고 선택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된 스타일, 이 스타일을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옷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조선 사례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조선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건국된 나라죠. 그래서 조선을 일으킨 신흥 4대부 말하자면은 그 4대부가의 남성들이 과거 고려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지도체제의 정신 이념으로 끌고 온 게 성리학이었고 그 성리학의 유교가 이 조선 패션에 조선 그 한복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이론적인 토대가 된 것이 성리학이었고 이 성리학의 그 포인트는 바로 뭐냐? 굉장히 도덕성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예를 중시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사기사욕이나 그런 걸 아주 금지시키고 소박한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특징적인 점이 뭐냐?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또 신분의 상층이냐 뭐 하층이냐 이렇게 신분의 규제를 철저히 하면서 옷도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규범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조선사회의 유교적 관념이었다. 이때부터 조선시대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말하자면 그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관념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내외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조선시대 여성들의 의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대 이전에 그 고대 시대는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 시대마다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념이라든가 또 정치라든가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이 패션과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남녀가 평등하고 했는데 역시 정치제도나 이런 면에서 여자나 남자나 굉장히 평등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아주 유니섹스 모드라고 할 정도로 남자나 여자가 옷을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조선에 와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유교적 관념이 그런 다른 어떤 그 방향을 제시했다. 자, 이 내외법에 의해서 유교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런 관념에 의해서 여자들에게 외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자면 처녀나 뭐 이렇게 어린 여아가 그 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부모나 또는 시어머니나 시집을 갔을 경우에 시어머니나 남편, 뭐 시부모님의 허락을 아주 치를 이렇게 구해서 아주 어렵게 말하자면은 외출을 할 때는 그 얼굴에 뭘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 그래서 쓰개치마 같은 것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쓰개치마나 천의와 같은 얼굴을 가리는 것을 가리고 여자들이 다니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외법으로 인해서 남자는 바깥에 사람채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 같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안채 부엌과 안방에 머무르는 공간, 그것을 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규라고 하는 것은 여성 공간을 지칭하는 그런 그 한자어인데 그 여자가 거처하는 곳을 규관이다, 규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용어와 함께 그 결혼을 해서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한 공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채와 안채.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도 상하 주종 관계예요. 자, 그러면 조선과 고대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 이게 패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시대는 결혼하는 서옥제다 그래서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살고 또 뭐 머슴처럼 뭐 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자의 재혼도 아주 자유롭고 자유연애도 아주 자유롭게 했고 남자와 똑같이 나라를 건국하고 하는데 여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활약을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왜 달라졌느냐? 바로 이 유교에 의해서 여성들은 시집을 가면은 이제 남성 중심 사회로 이제 이렇게 그 변화되다 보니까 시집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오히려 거꾸로 시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됐죠. 그래서 그 시부모를 뭐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뭐 재혼 3년 동안 뭐 재혼을 금지시켰다고 그러는데 아예 재혼을 못하게 아예 이렇게 이렇게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이 좋아서 열려문이지 그게 열려문이 아니라 강요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제사를 지낼 때도 상속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여자는 무조건 제외가 되고 또 제사 음식을 차릴 때도 여자는 그저 부엌에서 일만 하지 제사에 뭐 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렵게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남자가 먼저 하고. 자, 그래서 이 고대 시대와 조선 시대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의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그래서 이 유교 이념이 남성들에게는 글을 강조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공자말, 맹자말 글만 읽고 여성들에게는 노동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에서만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부엌과 자기가 거처하는 그 안방에 규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 바느질과 뭐 누비, 자수, 뭐 보자기, 조각보 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직물 짜는 그 일이 여성들에게 전부였어요. 이것이 바로 강요된 노동에 의해서 여성들의 소일거리로 하던 이러한 작업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여인들을 자극해서 하나의 그 예술로 탄생하게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뭐를 또 했느냐? 돈벌이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맨날 그 글이나 읽고 있고 그 여자가 아이를 그렇게 뭐 7씩, 8씩 뭐 때로는 10도 넘게 키우면서 거기에서 저러한 교감공예를 통해서 저것으로 물물교환이라든가 그 집안의 그러한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경제의 활동으로서 그 시대의 경제를 조선시대의 경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여성들이었다. 그 어머니들이 조선의 경제를 일으켰고 그 조선의 경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패션 산업의 하나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 패션과 유고가 이제 어떤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한복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 일반 한복은 조선시대 한복이라기보다는 현대 한복이에요. 현대 한복이고 이러한 그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가 말하자면 유고 상포라고 그래. 저고리를 유라고 그랬고 바지는 고라고 그랬고 치마는 상 그리고 두루마기는 포. 그래서 유고 상포가 그 네 가지 아이템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재킷과 또 이 트라우저, 또 팬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커트, 그 다음에 코트. 이게 우리의 기본 의상인 것처럼 우리의 조선시대도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마 저고리 또는 바지 저고리 위에다가 이제 궁중에서는 다양한 그 의례용 예복들을 착용을 하는 그런 의생활의 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의상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헤어스타일부터 나타나요.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고대 시대에는 하늘을 굉장히 수강을 했어요. 아주 이 경천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늘에 좀 더 가까이 가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관념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또 이 헤어스타일도 남자나 여자가 모두 저렇게 이렇게 그 상투머리라고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머리 정수리에서 남자고 여자고 전부 미발 피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머리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그 고구려 벽화의 안악 사모본에 나와 있는 묘주 부인의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마치 올림머리죠. 올림머리에다가 마치 이 우주의 행성처럼 돌아가는 원반처럼 그 우주를 형상화한 듯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 게 말하자면은 고대 시대의 헤어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는 남자는 하늘이니까 하늘을 향한 상투머리가 그대로 있는데 여성은 이렇게 시집 안 갈 처녀는 이 땅을 향해서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의 댕기로 이렇게 결에서 땅을 향하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면은 이 따은 머리를 둘둘 감아서 붓개라고 그러죠. 또는 쪽지머리라고 하는데 저런 헤어스타일로 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되는 헤어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가 고대 시대에는 말하자면은 그 유니섹스 모두 남자나 여자나 저고리에 바지 이렇게 뽐배 바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른 목걸에 당을 달아가지고 이 당시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방계 일목민으로서 다리를 180도로 쫙쫙 벌리면서 이렇게 말도 타고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바지를 입는데 그 당시에는 풍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성들은 이 위에다가 격식을 갖출 때는 또 치마를 주름 치마를 갖춰 입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저고리가 고려를 거쳐서 남자와 여자가 저고리 스타일이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저고리가 남자와 여자를 말하자면은 가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그 근거로 작용되기 시작한 게 저고리예요. 그래서 남자의 저고리는 허리선에서 그냥 머무르는 반면에 여자들의 저고리는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다 다르게 입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고리라는 그 용어 말의 어원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느냐? 조선시대 고문원을 들여다보면은 적고리라는 그런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입는 사람이나 또 길이나 형태 그 착용자의 그 신분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다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이 당고의, 당저고의, 산업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바느질법이나 형태, 용도, 장식에 따라서도 호저고리냐, 물겹저고리냐, 누비저고리냐, 까치저고리냐, 속저고리냐, 목판기저고리냐, 칼기저고리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명칭을 불러가면서 패션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 유교의 질서에 따라서 짧아지기 시작한 여자 저고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죠.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점점 짧아지고 이걸 저고리의 단소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짧아지고 좁아지는 아주 작아지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면서 조선 말기가 되면은 일직선을 이루는 그런 또 저고리 모양을 보이다가 이제 그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요즘에 우리가 입는 그런 한복의 저고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은 그 일직선의 저고리가 이렇게 이제 유행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저고리로 인해서 상박 하우형의 말하자면 저고리는 아주 짧고
꼭 끼는 그런 스타일에, 또 반대로 치마는 아주 풍성하게 극대화돼서 퍼지는 스타일의 그런 패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왜 그런 패션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그 주 원인은 남자와 여자는 달라야 된다는 그러한 그 유교적인 그 압박감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치마는 이제 어떤 작용을 했느냐? 여성들이요, 너희들은 정숙해야 된다. 너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심신을 압박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 게 또 치마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마 패션의 강조가 되면서 치마를 아주 치마로 가지고 여성의 하체를 둘러싸고 감싸고, 그래서 함부로 너의 하체를 노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치마 패션 스타일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4대 부가의 여인들의 치마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평상복 치마, 다트형 치마, 저궁단 치마, 전단 후장형 치마, 또 스란 치마, 대란 치마, 아주 종류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또 속치마로는 무지개 치마, 대줌 치마. 그래서 무지개 치마라는 거는 오늘날 그 패티코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위에다가 모시로 빳빳하게 그냥 열두복으로 해가지고 풀을 먹인 그런 치마를 한 번 더 입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일반 그 패션 스타일로 평민 여인들은 거들치마, 두렁치마라는 것을 이제 입었는데, 여러분들 그 춘향전에 월매가 입고 나오는 그 치마 스타일을 보면은 그게 바로 거들치마, 두루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 그 유교의 내외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패션이 또 만들어지게 되느냐. 앞서서 설명했듯이 조골이가 막 극명하게 짧아지고, 이 조골이 배래선하고 일직선으로 되다 보니까 가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란 띠를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의 가슴을 막 아주 완전히 막 숨이 끊어지도록 막 감아서 입는 그러한 치마 말기 패션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인 거예요. 그 사춘기의 그 소녀들은 발효 부진이 된다든가, 또 나이 먹은 그런 그 어머니들한테는 심신을 너무 압박을 해서 폐활량이 저하가 돼서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기도 하고, 하여튼 뇌빈혈 졸도사를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까 경제는 곧 인격이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경제권도 모든 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남성들의 파워, 남성들의 어떤 지위에 의해서 여성들은 예속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패션 스타일로 우리는 여성들은 치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시대 여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얼굴은 스개치마로 가리고, 이 가슴은 치마 말기로 그냥 극도로 조여매고, 하체, 이 둔부의 이 하체는 치마로 둘러싸고 감싸고 입는, 그렇게 모든 인체를 꼭꼭 조여매고 둘러싸고 감싸는, 거기에 의미는 뭐냐? 여성들이요, 너희들은 이 정숙하게 너의 몸을 소중하게 가꿔서 함부로 남성과 문남성에게 너를 노출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주지해야 될 것이 뭐냐. 여성들을 구속하다 보니까 신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폐쇄된 생활을 강요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발전을 했느냐? 속옷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속옷을 내의, 내복, 친위 이렇게 여러 명칭이 따라다니는데, 이러한 상체에 입는 속옷은 지금의 이제 그 내복, 말하자면 런닝 셔츠에 해당되는 이런 속조고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 하체에는요 무려 7겹, 8겹을 겹쳐 입었어요. 그래서 9겹으로 8겹에서 9겹으로 치마를 칭칭 둘러싸서 감아서 입는, 그러니까 여자를 구속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국 이것은 뭐냐?
유교가 여인들에게 강요한 의생활이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서양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래뼈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속에 사람이 싹 갇혀버리는 그 말하자면 절대 공간 속에 아주 갇혀버리는 이런 의생활이에요. 이건 버슬 스타일이다. 말강댕이처럼 뒤를 이렇게 그 히프를 강조해서 이거는 버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조한 틀 속에 여성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는 인위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으로 여러 겹의 속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겹쳐서 입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중첩된 미학, 중첩의 미학으로 자연의 미를 이렇게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항아리 실루엣을 만들어서 입은 것이 서양과 한국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패션을 통해서 이제 그 웃지 못할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조선의 패셔니스타 기생.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7세기가 되면은 조선의 서울은 굉장히 그 경제의 도시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도시로의 변모는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아주 그 당시에 양반들은 돈도 없고 맨날 맹정을 글만 읽고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아주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실학이 대두가 됩니다. 실학은 뭐냐?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실학자가 나타나면서 그 당시에 유교로 인해서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하고 너무 경직된 생활을 막 강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다 이제 너무 막 미칠 것 같이 이렇게 불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이러한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좀 즐기자라고 하는 것으로의 그런 그 관념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총대세가 되는 것이 실학인데 이런 실학의 등장에 의해서 평민 그 돈 없는 아무런 말하자면 하급직에 있는 우리의 조선의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 없는 평민들이 부자가 되고 오히려 양반가의 자기는 양반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돈은 없으니까 자기의 지위를 돈을 받고 파는 이제 그래서 신분제도가 붕괴되는 시대가 바로 27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에는 아주 유흥과 소비 현상이 아주 만연해지고 사치가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학을 통해 가지고 패션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자기 욕구불만을 선출하는 그런 시대로 간 게 17세기 이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발전된 패션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린 상박 하우영에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조거리의 소매도 그냥 아주 이 소매통이 막 찢어져 나갈 정도로 그냥 좁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섹시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섹시하게 보일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가채라고 해서 머리에 그냥 가채를 막 하늘 높이 그냥 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가채를 가지고 막 그 머리 끝까지 이거를 막 사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 한 채를 그냥 한 채를 팔아먹는 거는 그냥 금방 될 정도로 사치가 극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당시에 성어 사설과 같은 그런 책을 보면은 복교 현상이다. 복식으로 인한 요망한 그런 아주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개탄을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그 기록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실학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여성들의 욕구불만이 분출이 되다 보니까 남성들이 입는 이 부르막이 우리도 입을 수 있다? 얼굴이라도 가리고 다니자? 남자들은 그렇게 절대로 못하게 말리지만 그걸 가지고 얼굴에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앤티 패션적인 반항적인 그런 패션 활동들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채가 너무 사치를 조장하고 막 이제 집안에 집이 한 채가 날라오고 두 채가 날라오고 집안의 경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당시에 영조실록에 보면은 가채가 사치가 너무 심하니까 정부에서 말하자면 조선 왕가에서 족돌이를 등장을 시켜요. 이제 가채를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머리에 뭔가 좀 쓰고 다녀라. 그래서 그때부터 족돌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옷이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패션은 탄생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상이 패션이다. 그래서 패션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